안녕하세요. 순천대 학생 여러분. 취업 고민, 진로 고민, 인생 고민 많으시죠? 그 모든 고민들 하나 모아서 후 날려드릴 거려고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후 날려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이렇게 후 날려드리긴 되게 어렵겠죠. 우리가 실타래가 되게 얽혀 있을 때 한 방에 이렇게 잘라버려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요. 대체로는 이걸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고민 역시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야기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이번 강은 상대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인관계 방법입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솔직하게 또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늘 반성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항상 웃는 이유는 제가 이제 반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또 많이 주게 되었고 제 스스로에게도 좀 상처를 많이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 책을 한 200권 정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자양분이 되었답니다.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신뢰감이 들어서 뭘 해도 다 들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말 재능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그 자기 방식으로 이제 소화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유형을 우리는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이제 조금 끌리거나 이런 경향성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타고난 강점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매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소통과 대인 관계를 원한다라면 한 단계 조금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도 조금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조금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결국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소통도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나요? 청소년 역시도 주요 고민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라는 겁니다. 대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생 여러분들도 보면 60.7%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어떨까요? 사회생활에서도 한 대기업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시 이제 학생으로 돌아간다라면 대인관계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장인의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첫 번째가 대인관계,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과도한 업무량. 그러니까 일보다도 사람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라는 거죠, 결국. 자, 그럼 우리가 유명한 사람,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작가나 뭐 강사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이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어질까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이런 무대에서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막 폭발적으로 떼창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환희감이 막 절로 들 겁니다. 저는 마약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카타르시스가 막 절정에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다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출을 하니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연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도 넘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이제 허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세포는 이제 계속해서 과흥분 상태가 이제 한번 일어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마약도 잘 모르겠지만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심리 신경 상태를 이제 느끼고 싶은 거죠.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극을 계속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이제 삐뚤어지는 어떤 행동이나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벌이는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왜 저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을 이해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희열감을 마구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평소에 이제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대인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평소에 잘 해 나가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 당연히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인사 담당자는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개선을 해놔야 되겠죠.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언급한 문장 중에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언급한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는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가 엉망이 되면요. 자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가족, 자기 가까운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던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인류의 대범죄를 그렇게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읽고 되게 크게 이제 반성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인관계 능력을 그렇다면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타고난 어떤 유전적, 기질적, 성격적 요인들도 한몫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회에 있느냐,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떤 사건 속에서 대도시냐 또 소도시냐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부분이 한 개인이 얽혀서 대인관계 문제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대인관계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대인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대학교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친인척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들여다보세요. 공통점이 뭐가 있던가요? 저처럼 잘생겼나요? 농담입니다. 농담. 유머 감각이 있거나 이런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시는 분들도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물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는데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들이 대체로 소통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하는데도 누구하고도 남자든 여자든 뭐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대인관계 역량을 구축한 사람은요, 이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성공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요인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걸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 없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될까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대화 하기 싫잖아요. 대화하기 이제 같이 읽기도 싫은 거죠. 꼬라지 보기도 싫어요. 부부나 가족이나 동료나 이런 대화가 모두 이제 단절이 되고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못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당연히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고통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이제 시작을 해서 불편함이 이제 쌓여서 고통이 되는 거죠. 일단 외로워요. 우정관계도 좀 맺기가 어렵고요. 지속하기는 더더욱더 어렵고 연애는 더더욱더 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사실 들어줘야 되거든요. 잘 들어줘야지 여러분이 연애를 하지. 뭘 시시건건 이렇게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면접도 어렵습니다. 면접장에 딱 들어서면요, 이게 대인관계가 평소에 이제 어려운 이 쑥쑥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하고 소통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아주 뛰어난 연기자가 아니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취업도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취업이 되어도요, 조직 내 사람들하고 관계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승진도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좋은 평가가 내리기 어렵죠. 이제 결혼을 해도 가족들하고도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고 자녀하고도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원래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이런 상태를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통즉 불통, 불통즉통. 그러니까 통하면 이제 통증이 없고요.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에서도 그죠, 기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나면 모든 데 이제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온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여학생들한테 말 한마디를 못 거는 숙맥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통증이 오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못소리 되는 거죠. 이 못소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말 거는 연습도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시계는 몇 시인가요? 이렇게 바보 같은 어디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동기생 중에 하나는요, 군대에 있었던 동기생 중에 하나는, 군인들은 휴가 나오면 이제 술 많이 먹고 싶잖아요. 술 또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안 그렇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술을 좀, 고속버스를 타기 전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소변이 많이 온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버스 기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세워달라고 하면 버스 기사님이 또 경우에 따라 세워주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나보고 이제 시끄럽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일을 보는데 봉투가 가득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블로그에다가 에피소드로 올려놨더니 자기가 아시는 저기 형수님은 그 말을 못해가지고 방광이 터졌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서 응급차를 타고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아쉬운 말을.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하루에 평균 대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부부 간의 대화 시간, 여러분 부모님의 대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될까요? 대화 시간을 바라보니까요, 이제 30분 미만, 30분 미만, 유튜브 보는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0분 미만이 35%, 사실 요즘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 조사하다 보니까요, 1시간 미만이 40%. 굉장히 이제 대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인데요. 동민이는 해 뜨기 전에 기 나가 저녁 먹을 때나 돼서 기 들어가고 대체 뭐하고 다니노? 응? 응? 있잖아요. 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밤에 들어오대예. 이제 아들이 들어오는 거죠. 니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했노? 똑바로 말 안 하면 다리 묶는 게 불 아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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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학교 갔다 왔는데 이 무슨 가잖아요. 니 아직 졸업 안 했나? 지 올해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갔는데 대학교 갔는데 이런 거죠. 밥 먹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출근 안 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막 물어보려고 했다 아이가. 맨날 하루 세끼 밥 챙겨줄라고 하이 막 귀찮아 죽겠다 아이가. 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명태한지 모르지? 응? 이렇게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회사를 가는지 안 왔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 EBS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었던 방송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세 가족이 사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자녀, 30대 자녀예요. 근데 주로 이제 어머니가 다 인터뷰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막 싫어서 이제 뭐 이혼하려고 이렇게 안 먹고 밥도 겸상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상 차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이제 골방에서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아들 밥 차려주고 그 다음 자기 밥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9번 챙긴다는 거야. 한 끼에 3번씩 해서 9번. 야, 제가 그 방송 보고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얼마나 세 가족이 모두 다 힘들까요? 그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려고도 안 하고요. 보고도 뭐 말 같은 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1997년도에 대한항공에 이제 감기가 추락을 하면서 228명이 이제 사망을 했었던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요,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기장이, 이야, 비가 많이 온다. 라고 하니까,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부기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 예, 더 오는 것 같죠? 이 안에?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허, 이게 괌이야, 괌. 괌이라니까, 허허, 괌이 좋네. 합니다. 부기장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다가 추락을 하는 겁니다. 20분 후에. 이거 블랙박스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 해석을 보고 이게 뭐야 이거 개그도 아니고 아니 추락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공군 출신의 이제 비행사들이 이제 민간 비행기 조종사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도 많이 이제 들어오려고 많이 시스템들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열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계급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참이에요. 못하면 이제 등짝 스매싱을 받는 거예요. 뒤에서. 똑바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아시겠지만 표현이 사실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한국이란 언어가요. 굉장히 수려하고 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 좋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나 위기가 있다거나 내가 힘들 때예요. 그럴 때도 이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죠. 더 이상 운행을 지금 착륙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관제탑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비가 많이 오죠. 하고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화법이. 괌이야, 괌. 좋아.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는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화법을 한국인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소통이 문제죠. 외국에서 이제 LG전자에 와서 이제 법인장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인들은 보니까 상명하복 딱 지시하면 지키는 소통이 이런 것들이 부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권위적인 이런 문화들만 고친다라면 전 세계 3대 강대국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10대 강대국까지는 와 있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맨날 약소국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절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 놈들이 그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프랑스 해봤자 우리나라보다 1000만 명이 많습니다. 북한까지 합치면 우리가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전라도 땅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충분히 우리가, 세계사에서 역사와 떵떵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좀 조직 문화들, 이런 권위적 문화들을 바꾸지 못해서 벌어지는 우를 또 범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본다라면요. 분명히 기술적인 요인도 있어요. 스피치 기법이나 어떤 표준어나 발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분들. 저도 아마 목소리가 조금 더 저음으로 깔려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제 강연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음이 아니에요. 제 음성은 중고음이에요. 조금 여성음에 가까운 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타고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타고난 성향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말을 화려하게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면 괜찮은데 올바르지 않은 사람일 때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치를 이제 선동했던 괴벨스라는 이 나치 친위대의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벌레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간염시키는 벌레. 이런 벌레들은 총통을 위해서 모조리 질병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 비유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해 나가는 궤변론자죠.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가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네가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유,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상대의 자부심도 올라가고 또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못 나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실수했구나.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잘 처리했구나. 잘했다. 이런 이야기, 응답들이 되게 필요하죠. 평소에도 그래서 자신을 막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나는 존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참 좋아. 이렇게라고 자신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어렵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이제 자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우는 도구 중에 하나가 MBTI인데요. MBTI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네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방송에 제가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게 세종대왕의 이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이 이제 성격이 이제 소통의 대왕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그 게스트분이 그러면 세종대왕은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세종대왕은요 소통을 잘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MBTI 유형으로는 INTJ, 인티제라고 주로 많이 부르죠. 아주 과학적, 논리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면 되게 차갑고 좀 냉철하고 그리고 어떤 따지듯이 이렇게 가르치듯이 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에요. 타고난 성격 유형은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유형을 알고 항상 소통을 할 때도 경이 옳소. 그렇게까지 경이 많은 생각을 기울여 왔다라니 대단하오. 하지만 내가 볼 땐 이런저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오. 경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남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소통을 자기의 화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통의 대왕으로까지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마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8가지 선호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내가 감각적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는 유형이냐, 어떤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 아니면 그걸 논리적으로 사고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한 세종대왕의 사고형, 감정형 부분에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판단을 할 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외향하고 내향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만 보고도 여러분이 외향인지 내향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70%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라는 부분에서 함길수 탐험가 분을 이제 뵙고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쭈렁쭈렁 하십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고 해서요. 미지 탐험도 하시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당연히 외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고 의사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목소리를 이제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이제 외향형들은요, 언제든지 의사소통할 준비가 만반의 태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구와 만나도 대화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하고도 대화를 잘 합니다. 반면에 이제 내향형은 외부 세계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또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자유로운 사생활을 원하고요. 말하기 전에 주로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주로 외향형 보고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향형은 제발 좀 빨리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외향형은 어떻습니까? 주로 글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말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도 만나자라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글로 아니면 또 카톡으로 메신저 다른 걸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이게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사 중에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외향형 상사가 있고 내향형 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외향형 상사는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막 써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향형 상사는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서에 실컷 다 썼는데 말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말로 해? 이러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외향형 상사한테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말로 1분 정도로 요약을 충분히 연습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향형 상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말을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향형 상사는 뭐라고 합니까? 네, 문서로 보고하세요. 문서 작성을 해오라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로 다 했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향형은 외향형대로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이 있어요. 내향형도 마찬가지예요. 내향형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향상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단점은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 이게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성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은 뭘까요? 두 모나리자의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교육생 중에 한 분이 200대 1을 경쟁률을 뚫고 외항사의 승무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소가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 웃는 연습만 계속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웃었다 안 웃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웃는 걸로 이제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아마 끝까지 그 미소를 유지했던 게 자기의 최종 합격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미소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 인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 우리는 인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면접관 탓이 아니라 이게 세계에서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 나왔던 건데요. 70% 정도가 어떤 외모나 외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미소 같은 것들 유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미소도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육이 한 200개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근육이 굳어들어서 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보면 표정이 몇 가지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자들은 어떻느냐면요. 표정이 그래서 연기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분을 보면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연극 영화과를 나왔는데요. 표정 연습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뛰어난 연기자는 표정이 이제 뛰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얼굴 근육, 눈썹 운동, 눈 운동, 코 운동, 볼 운동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 얼굴 예뻐지는 법 이렇게 하면 이 영상이 나와 있어요. 영상 보고 좀 따라 하시면서 얼굴 근육 운동도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근육 운동도 또 해보시고요. 저도 그나마 안 웃으면 저도 인상이 되게 안 좋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밝은 미소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킹스맨 여러분 유명한 대사 아시죠? Manners makes man 이렇게 해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인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이 인사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있긴 한데요. 당연히 인사하셔야 됩니다. 알바를 해가지고요. 이 김효석이라는 분은 한 달 알바를 해가지고 1년치 연봉을 대기업 연봉 정도 수준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인사. 자기가 이제 결산 공고를 하기 위해서 결산 공고 알바생 김효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의 특정한 시간에 10시 반, 11시, 11시 반 회사마다 이제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인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 결산 공고할 때 자기한테 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사도 중요하겠죠.
이 300억의 사나이라는 책을 쓴 한원태라는 저자분은요, 그러니까 청원 경찰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사라고 하나요? 감사 나왔을 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그 고객들에게 좀 나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거울 보고 하루에 인사를 100번 하는 연습을 해서요. 나중에 이제 지점장까지 승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때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가수 중에 한 분이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김민호 씨인데요. 이분이 뭐 가요 톱10을 연속, 10주 연속으로 이제 우승을 할 정도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복귀 무대에 보니까 자기는 반응이 없는데 뒤에 남자 3명이 나오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노래에서 실패를 하고 미사리에서 이제 통기타 가수로 이제 돈가스 사람들 먹는데 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전환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게 되어서요. 그게 탑 세일즈맨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거든요. 하지만 깍듯한 자세로 사람들 올 때마다 누구한테나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도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목례가 가장 기본적인 인사예요. 15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정중하게 하면 보통례, 아주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한다라면 정중례 45도 각도로 합니다. 그래서 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오른손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남성은 어떻게 합니까? 왼손을 위로. 남성은 보통 이제 이렇게 주먹 쥐고 하는데요. 남성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왼손 쥐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승무원이나 호텔이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 때문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면접 때 한 번 인사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면접장에 많이 가서 면접관으로 활동하는데요. 처음부터 이 인사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해서 인상을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도 분명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울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연습하시면 좋겠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원자하고 다 이제 면접이 끝나고 면접은 못 봤지만 옆에 있던 동료분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은 합격하고 자기는 불합격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없던 티오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지원했던 분이 사장님의 일본어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해외 사업에 이제 발령을 나누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영어부나 마케팅 사업부에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입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데도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밝은 미소 그리고 건강한 기운을 가지시고요. 복장도 좀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 여러분이 입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크 주커버거 같은 사람들은 매일 복잡한 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따위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우에 하면서 막 SNS에 올리거든요.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거나 스티브 잡스가 주로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감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플의 소유자도 아니고 페이스북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싼 명품을 걸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인연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만나고 어떤 깨달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예전에 이제 메일링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인생에서 느낀 깨달음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회신이 이제 대체로 없어요. 100에 한 명이 제가 인맥이 좀 많다 보니까 100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올까 거의 안 와요. 그런데 한 번도 답변이 없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온다라고 했더니 그 나사렛 대학교의 최재곤 선생님이 우리 대학에 취업 전담 교수 모집하니까 우리 학교로 지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사렛 대학교라는 곳에서 취업 전담 교수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맥을 왜 구축해야 하나요?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속담 중에 천하를 얻으려면 청기, 하늘의 기운, 지기, 땅의 기운을 얻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의 기운,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연예인들이 뭐 다른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작가보다도 사실 인기가 있죠. 예전에는 딴따라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했었는데요. 요즘 굉장히 뭐 전 세계가 인기가 높죠.
그런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천하를 얻는 그런 일까지는 아니어도 인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조금 간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간절하게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모두를 또 한편 만족시키기 어려움을 또 있음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당연히 내 그릇도 키우고, 한 분야에 딱 전문성이 이제 구축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먼저 막 오버하면서 안 다가가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가 내 욕심이에요. 내 아집이에요. 뭐 내가 누려왔던 기존의 직업이나 지위나 누구보다 뭔가 잘한다,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키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던바이 법칙이라고 해서 한 150명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알게 되고, 그 중에 이제 6단계만 거치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키맨들이 있어요. 이 키맨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키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연결하는 겁니다. 평균이 150명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0명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력한 사람들. 그런 키맨들을 우리가 관계를 확장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좀 배워야 돼요. 대인관계도 우리가 안 배운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함은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관리 전략도 배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명함입니다. 명함은 대부분 우리가 직장인만 가지고 다닌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명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지인들한테나 또 외부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가 이제 사회에 인들을 만날 때 할 수 있겠죠.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 심현수라는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26살이었는데요. 명함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 5번째 주는 명함입니다. 라고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5번이나 기억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그러면서 잊어버릴 수가 없었죠. 지금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명함이에요. 친구가 20살, 26살 때 그런 모든 모임에 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시하다 보니까 이름도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명함도 비싸지도 않아요. 취업 명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9학년이 되었을 때도 친인척한테도 마찬가지로 뭐 인맥으로 뭐 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자리가 내가 이런 일을 잘하는데 이런 일자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요즘은 이제 이걸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뭐 그런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 제도들이 이제 조직 내에 있거든요. 추천해 주신 분에게 회사에서 비용까지 주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주변의 선배, 후배, 동료들에게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명함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명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여러분의 캐치플레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무, 연락처, 그 다음 여러분 주요 경력이나 주요 자격이나 주요 활동이나 주요 경험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 보는 겁니다. 미니 이력서죠. 이런 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좋겠죠. 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대화법은요, 나 전달법입니다. 너 전달법은 어떠냐면, 당신은 그런 식으로 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서운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전달법은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 전달법은 너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좋은 것 같지만 너를 중심으로 하는데 공격 비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나 지시가 되는데요. 너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아내리게 되는 건데요. 대단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말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사실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에서 벌어진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분하게 연습을 한번 몇 문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날 무시하니까, 당신은 이기적이어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어서, 너는 게을러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팩트,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공평하게 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죠?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와서 정확하게 이제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당신이 하기로 하는 그 일을 마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슬프거나 부끄럽거나 기쁘지 않거나 자랑스럽지 못하거나 좀 황당함도 느꼈다거나 야속하다거나 내가 기울여왔던 보람이 사라지는 것 같다거나 난처함을 느꼈다거나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감정, 아이, 짜증나. 이렇게 하나로, 아이, 화가 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현재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각자 공평하게 돈을 내면 좋겠어. 돌아가면서 의견을 표현하면 어떨까? 시간을 좀 지켜서 일을 마무리해주면 우리가 과제물을 다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완곡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고 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면 훨씬 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문장으로 볼까요? 상대가 늦게 왔을 때요.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도 되고 기다리느라 속상하기도 했어요. 다음부터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나 카톡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상대가 인사를 안 했다든지 많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좀 무시받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앞으로 조금 서로 편하게 인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이력서 써온 게 우리 회사에서 요구한 부분과 맞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가 맞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버럭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럴 때도 제가 회사에서 요구한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혹시 송구하지만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괜찮으시다라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죠, 오늘 저녁에라도 다시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뭐 기회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렇게 물어봐서 채우겠다든지, 우리가 그래서 모르는 답변은 괜찮아요. 오늘 당장에 돌아가서라도 제가 그 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좋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탈락 의사를 내뱉을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군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부분은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강점도 어필을 해보면서 혹시나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가 안 된더라도 다시 이제 도전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그래도 계속 응원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합격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명함도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회인들 명함을 받았을 때도 그냥 받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명함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저도 명함을 받고 정리한 게 보니까 무려 거의 8,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9,000명 가량이 이렇게 주소록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세하게 인상착의까지 언제 어느 때였는지까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엑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만난 사람들하고 기록을 해두시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잘 모르면 갑자기 전화 오면 전화 엑셀을 이제 띄워놓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 왔을 때가 되게 이제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휴대폰에 저장한 번호가 한 3, 4천 개는 되거든요.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노트북 꺼내가지고 그 번호 뒷자리 검색해가지고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주소록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어떤 면접 과정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요. 인간은 그런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수학자인 데니얼 카누맨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론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대단히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그죠?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이론으로 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좋은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상은 한번 딱 각인되고 나면 바꾸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고요. 좋은 행동을 하기보다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몇 배 더 좋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인상을 나쁘게 한 것보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요, 당연히 이제 호감 가는 외모를 좀 만드시려고 해야 되고요. 내 몸에 맞는 복장도 좀 세련되게, 표정도 조금 더 밝게, 미소도 좀 육체도 건강하게 좀 만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울룩불룩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자신감 있는 말투, 또 친근한 어조, 확신에 찬 눈빛,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죠? 세련된 헤어스타일. 제가 헤어스타일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진지한 태도도 또 중요하고요. 저 또 너무 또 경박스럽게 웃는다라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또 제 나름대로,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는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맞춰 나가야겠죠. 저는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를 너무 사실 좋아하는 가장 최애 배우, 첫 번째 배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신뢰감이 있는 행동을 하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말도 잘하고요, 성격도 좋고, 되게 긍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저도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은 거죠. 대체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요, 함께 하고 싶죠. 그리고 잘 웃기죠. 재밌잖아요. 계속 같이 있고 싶고요.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제가 아는 뭐 한 사업가는 매출이 연간 2천억 넘어가도 정말 형님이라고 이렇게 늘 부를 정도로 사이를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드럼도 피우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남들을 지나치게 비평하지 않는 거고요. 인간 심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기대의 욕구, 너무 많은 욕심, 뭐 연인이나 친구나 교수님이나 대학이나 전공이나 국가나 가족이나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긴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못했다라고 너무 큰 기대를 하면 큰 실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대인관계 방법들 개선하는 방법 여러분 쭉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대로 막 나열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방대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요,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평소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나를 질책하고 나를 못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폄하해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하고 관계도 좋은 관계를 잘 맺으시고요. 평소에 이제 대인관계 학습도 조금 부지런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셨어요. 좋은 인맥들을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의도 좋으셨죠? 다음 차수에서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마지막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